집 한 채 해줬습니다. 그 뒤로 자식에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올해 73입니다. 평생 한 가지 꿈만 갖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집 하나 해주자. 제가 젊던 시절 집이란 전부였습니다. 전세방을 떠돌며 이사를 20번도 넘게 다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외풍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만큼은 내 인생처럼 힘들지 않길 바랐습니다. 아내와 결혼하던 날 우리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사는 더 잦아졌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했고 전세금을 올려달라 하면 올려줘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집이 생기겠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대고 나면 통장엔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집을 가질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집이 없다는 건 단순히 건물이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 편히 쉴 곳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든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친구를 집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말렸습니다. 우리 집은 좁아서. 아들의 실망한 얼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더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이런 초라함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회사 공장 문은 닫히고 저는 30년 다닌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나이였습니다.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가 문을 닫았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결국 15년 걸려 마련한 작은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다시 전세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다짐했지요. 언젠가는 꼭 다시 집을 사서 자식에게 물려주자. 아들이 어렸을 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우리 집 갖게 될까? 그럼 꼭 갖게 될 거야. 저는 아들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저도 다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나이 50이 넘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당 8만 원.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우고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지만 견뎠습니다. 아내도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파스를 붙이는 아내를 보며 미안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참아요.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힘내요. 그렇게 5년을 모았습니다. 2006년 드디어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24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겐 궁궐 같았습니다. 이사하던 날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진짜 우리 집. 평생의 꿈이 이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들이 30이 되던 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처자를 만났다며 인사를 시켰습니다. 예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전세가 너무 올라서요. 저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신혼집도 구하기 힘들고 대출도 한계가 있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집이란 꿈조차 꿀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친구들은 결혼을 포기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아들에게 주면 어때?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우리야 작은 전세방이라도 구하면 되지 않겠어?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소원이니까. 아직 대출도 3천만 원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집을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등기 이전하던 날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집이다.
행복하게 살아라.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내가 못 가진 걸 아들에게 주었다는 기쁨.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지요. 며느리도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15평짜리 빌라였습니다. 다시 남의 집 신세가 됐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우리처럼 전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좋네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지. 그때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결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넘긴 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묘했습니다. 아들의 말투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엔 못 갑니다. 바빠서요. 회사 일이 많아서. 예전엔 아버지 하고 활짝 웃으며 오던 아이가 이제는 회사 상사에게 보고하듯 말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제 손잡고 아빠 사랑해요 하며 걷던 그 손이 이제는 제 손을 놓았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오게 됐습니다. 밥은 먹고 가라. 아니에요. 약속이 있어서. 점점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면 바쁘다는 말만 했습니다. 아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형식적인 안부만 묻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면회가 제한돼서요. 한 달 후에야 겨우 손자를 봤습니다. 그것도 잠깐 30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애가 예민해서요. 오래 있으면 힘들어해요. 그렇게 서둘러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미역국과 갖은 반찬들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거라도 먹고 기운 내렴. 우리의 정성이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나중에 아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요즘은 산후조리원에서 다 해주니까 괜찮아요. 우리의 정성이 그들에게는 부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대가 다르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지는데 그 마음을 읽지 못한 게 지금도 두고두고 마음에 걸립니다.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했고 전도 부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명절은 처가에만 가려고요. 추석인데 잠깐이라도 들르지 그러니? 죄송해요. 처가 부모님이 서운해하셔서.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아내는 준비한 음식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해?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꼭 갈게요.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애가 감기에 걸려서, 처가에 급한 일이 있어서, 핑계는 늘 있었습니다. 생일날도 전화 한 통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조만간 뵐게요. 그 조만간이 언제인지 기약은 없었습니다. 어버이날엔 문자 메시지만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전엔 카네이션을 들고 찾아왔었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요즘 안 오시나 봐요? 바빠서. 일이 많대요. 부끄러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에 온 지는 벌써 반년. 손자 얼굴은 넉 달째 못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손자 옷을 사다 놓고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 주자고 했지만 그 다음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손자 사진을 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충격적인 글을 봤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 인테리어 완성. 시부모님 오시기 전에 끝내서 다행이야. 제가 해준 그 집.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그 집. 시부모님 오시기 전에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귀찮은 존재였구나. 우리가 불편한 손님이었구나. 사진을 보니 거실 벽지도 바뀌고 가구도 다 새 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집 사진 속에는 우리 흔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쓰던 오래된 소파는 어디로 갔을까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신혼집 분위기 완전 났네. 시부모님이 해주신 거야? 며느리의 답글. 히읗히읗 저희가 직접 꾸몄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 느낌. 직접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모르도록 화장실 문을 닫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에 내 마음도 함께 묻히길 바랐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 제가 만든 달걀 프라이만 먹겠다던 아이였습니다. 아빠 달걀이 제일 맛있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연락이 오지 않은 지 벌써 2년. 제가 먼저 연락하면 늘 같은 대답입니다. 아버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손자가 유치원에 들어갔다는 것도 남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들 회사 근처를 지나가다 전화했습니다.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요. 다음은 없었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피하듯 가버렸습니다. 제가 늙었어도 제가 아버지인 건 변하지 않는데 마치 짐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혼자 앉아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아들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같이 살던 그 아이는 이제 제 일상을 모르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옛 지인을 만났습니다. 아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왜 그러시는지. 아드님 부부가 집 문제로 어르신을 원망하는 것 같던데요? 원망이라니. 나는 내 전부를 줬는데? 알고 보니 집을 넘길 때 아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2천만 원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돈을 대출받아서 냈답니다. 그 시절엔 집을 넘기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엔 세금이 크게 바뀐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걸 제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일부러 숨겼다고, 저를 원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말 못한 건데, 제가 무얼 더 알 수 있었을까요? 평생 일터에서 몸으로 버티며 살아온 제가 세금 책 한 번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데, 모르면서도 아버지인 채 했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증여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복잡한 세금 문제들이 있었더군요. 제가 공부를 더 했어야 했나요? 평생 글 읽는 일도 없이 살아온 제가 그날 밤 용기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집 넘길 때 세금 문제.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 아버지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걸 몰랐어. 미안하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얘기 그만하시죠. 아들아, 앞으로도 연락 자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각자 알아서 잘 살아요. 딱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아내가 전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중이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번호를 차단한 것 같습니다. 집에 찾아가 볼까도 생각했지만 그 집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사는 아들의 마음도 이미 제게서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게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질문만 하루에도 12번씩 떠오릅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천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집을 주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면 세금 문제를 미리 알아봤어야 했나?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이웃집 어르신들이 자식 자랑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그저 웃기만 합니다. 병원에 갈 때도 늘 혼자입니다. 자식이 있는데도 이렇게 외로운 건 처음입니다. 가끔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을 봅니다. 제 목마를 타고 웃던 아이. 제 손을 잡고 학교 가던 아이.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어느 날은 꿈을 꿨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함께 공원에 놀러 갔던 날,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아빠, 나 이거 타고 싶어요. 하던 모습. 꿈에서 깨고 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집을 주려고 애썼지만 사실 필요한 건 집이 아니라 대화와 마음이었습니다. 집을 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은 서로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들과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제였을까요? 늘 일하느라 바빴고 돈 버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공부 열심히 해라, 건강해라, 그런 말만 했습니다. 대화가 부족했던 게 문제였다고 지금은 알지만, 그땐 그걸 모를 만큼 삶이 버거웠습니다. 집을 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관리비는 얼마인지, 대출 이자는 어떻게 될지, 그런 현실적인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묻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 작은 소통 부재가 이렇게 큰 골을 만들 줄 몰랐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말해주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더군요. 요즘도 가끔 아들 집 근처를 지나갑니다. 멀리서라도 아들을 볼 수 있을까 해서. 한 번은 손자가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는 걸 봤습니다. 많이 컸더군요. 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모르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손자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남보다 먼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마음을 열 거라고.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매년 아들 생일날 통장에 돈을 조금씩 넣어둡니다. 만날 수 없으니 줄 수도 없지만 언젠가 화해하게 되면 주려고요. 아내도 손자 옷을 사서 모아둡니다. 언제 입힐 수 있을까 하면서도 계속 사 모읍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가끔 아들이 제 꿈에 나타납니다. 어린 아들이 제 무릎에 앉아 있습니다. 아빠, 나 크면 아빠처럼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집은 줬지만 마음을 주는 법은 서툴렀다는 걸.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일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말만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주는 건 부모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통하는 관계입니다. 집을 주기 전에 충분히 대화하세요. 왜 주는지, 어떤 마음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들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대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지 마세요. 집을 줬다고 더 자주 찾아올 거라고, 더 잘해줄 거라고.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마음이 멀어지는 걸 막는 유일한 길이더군요. 너무 많이 주려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바라지도 마세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건 집을 준 것이 아닙니다. 소통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아들의 마음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진짜 후회입니다. 오늘도 전화기를 봅니다.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해서. 오늘도 현관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혹시 아들이 찾아올까 해서. 집은 줬지만 마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알게 됐습니다. 집보다 귀한 것은 함께 웃던 시간이라는 것을. 내 전 재산보다 소중한 건 아버지 한마디라는 것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만은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언젠가 아들이 깨달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서툴렀을 뿐 진심이었다는 걸. 혹시 이 글을 아들이 본다면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집은 내게 줬지만 내 마음속 내 자리는 그대로다. 언제든 돌아와라. 아버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문을 열어둡니다. 언젠가 돌아올 그 아이를 위해